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알아볼 책은 화가 날 때 읽는 책, 화가 날 때 읽는 책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알버트 앨리스,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심리학자로서 지정 행요법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또는 합리적 정성적 치료 이론이라는 독특한 심리치료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목은 화가 나지 않도록 행동하기입니다. 현대의 심리치료 이론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인간의 정성적인 혼란은 즐거움이나 기쁨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강한 습관적 혹은 반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습관적인 경향과 행동적 패턴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여 우리 사고와 정서와 행동의 혼란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감각 현상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은 삶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최초로 당신은 부당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당시에 당신은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독백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비난을 되돌렸다. 그러나 점차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연습함으로써 아주 쉽게 나는 어떠한 형태의 대우를 받아야 되며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상념을 자동적으로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는 당신의 기본 철학의 한 부분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사고가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분노를 연습하는 셈이 되고 당신을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는 이의 잘못된 생각, 그 대상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분노는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세 가지 합성으로서 지속적이고 반사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분통을 터뜨렸을 당시 그 과정을 즉시 재현해보면 화를 낼 때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절대 안 돼 라고 독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화를 내게 된 당시에는 이런 요인들을 매번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서 당신은 화를 내게 된 이런 추이 과정을 곧바로 망각해 버린다. 그리고는 누군가 당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 아마도 당신은 곧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당신의 습관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재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습관과 경향이 우리의 의시 활동을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방향짓는 인지적인 요소를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을 때면 우리는 거의 언제나 나는 이 일을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철학을 마음 밑바닥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화나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을 잘해보고 싶은 희망이 사라지거나 자기 패배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절대적인 명령구, 뭐뭐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태도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행적인 숙제를 활용한다. REBT에서는 우리가 자동적이고 습관화된 정서와 행동 이면에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REBT에서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 특히 비합리적인 철학을 당신 내부에서 찾아내고 확인하고 논박하고 의미있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당신에게 가르쳐준다. 우리는 제 습관화된 행동이 인간의 사고와 정서에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힘을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적인 숙제를 많이 내준다. 예를 들어 당신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도무지 향상이 되지 않아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비하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진전이 있든 없든 간에 날마다 연습을 하도록 당신 자신에게 강요할 수 있다.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테니스 연습하는 것을 방해할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아예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경에까지 방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등감과 같은 방해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꾸준히 연습을 계속하여 마침내는 테니스를 좀 더 잘 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그 정도의 진보를 이룬 다음에야 다음과 같이 깨닫는다. 나는 처음에 테니스를 전혀 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는 나도 테니스를 상당히 잘 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도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가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는다. 이처럼 자기 비하적인 태도나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니스 연습을 계속하도록 당신 스스로를 부추김으로써 그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고 테니스에 대한 두려움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당신은 비합리적인 상념을 찾아내고 반박하는 일을 함께 했더라면 당신은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 과정을 극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의 신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의 행동도 신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념과 행동 중에서 두 가지를 다 다룰 것이냐 아니면 그중 한 가지를 다루어 나머지 것을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당신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REBT에서는 신념과 행동의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해 보도록 권장한다. REBT는 태도와 감정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인지적, 정서적 방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외형적인 행동 변화를 위한 행동적인 방법도 사용해 보도록 시도한다. 행동적 방법 중에서 실행적 숙제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나는 정규 내담자들에게 꾸준히 숙제를 부과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해 보도록 하거나 자기 스스로 숙제를 부과해서 실행해 보도록 가르치기도 한다. 앞에서 든 예에서 보면 내가 약속을 철회한 것 때문에 당신은 우라가 치밀어 REBT 치료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첫 번째 받게 된 숙제는 상담 중에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이 나와 계속해서 접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와의 관계를 즉시 끊어버린다면 그와 같은 행동은 포기나 도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는 나로 하여금 앞으로 당신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표는 당신이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아주 훌륭하게 달성될 수 있다. 앞으로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부적절한 분노 대신에 보다 적절한 불쾌감이나 실망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앞으로는 뭐뭐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동을 완전히 망각해 버림으로써 우라가 진정된다면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예전과 똑같은 비합리적인 철학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 철학을 적용할 만한 선행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발동시키고 있지 않을 뿐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화를 내는 습성을 결코 바꾸어주지 않는다. 그런 생활 철학은 여전히 건재하여 또 다른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당신을 화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부과된 숙제를 통하여 당신이 그와 모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대접을 받는 체험을 또 당해보고 그 가운데서 그의 행동에 대해 비로소 분노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서야 당신은 진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냈고 상당한 정도로 당신의 비합리적 분노 생성적 신념을 변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숙제 부과나 행동적인 방법은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접촉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행동적 활동이 있다. 둘째,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당신의 비합리적 생각을 다루는 것과 같은 인지적 활동이 있다.
행동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 등을 동시에 구비한 숙제를 우리는 즐겨 부과한다. 그래야 내담자는 자기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복합 작용을 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불안은 분노를 동반하게 된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직면시키자니 불안이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수가 많다. 자기에게 분노함으로써 불안이 따르는 무력감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단 화를 내봄으로써 당신이 마치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다. 실행적 숙제를 통하여 당신이 느끼는 분노, 불안, 우울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불쾌하고 언짢은 상황에 머물러 보고 그에 대한 당신의 혼란된 감정을 다루어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나에게 노골적으로 거론하기가 불안하다면 처음에는 당신은 나와 사귀는 동안에 몇 번 경험했던 나의 결정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문제부터 거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내가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다든지 당신에 대한 나의 점잖지 못한 말투 등을 언급할 수도 있다. 불쾌한 주제에 관하여 일단 말문을 터놓으면 당신의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비교적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못났다고 느끼며 불안해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나는 한 인간으로서 화나는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종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당신의 결함을 인정하고 그 감정에 머물러 봄으로써 자기 수용을 획득할 수 있다. 자신을 수용하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다소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 대해서도 점점 동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되면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그것을 논박하는 것은 훨씬 쉬워진다. 이와 같이 행동적인 숙제는 당신을 혼란시키는 경험을 증명하고 그것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야 당신은 여러 가지 좌절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숙제를 통하여 훈련을 쌓음으로써 당신은 좌절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분노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혼란이 대부분 낮은 좌절 인내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적 숙제는 당신에게 유익하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노골적으로 직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직면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좌절의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노를 느끼는 것이며 때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재빨리 제거할 수 없을 때 염세적으로 그러나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으로 좌절적인 상황에 맞부딪혀 해결해 보려는 의사가 결렬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하여 화를 내게 된다. 그러므로 행동적 숙제를 많이 내주는 것은 당신이 불쾌한 상황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미래의 이득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고통들을 감수할 수 있는 힘도 준다. 그러므로 REBT에서 부과하는 숙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의 좌절에 대한 인내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당신 스스로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경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동주의 치료자로서 유명한 월페는 상호 제지 혹은 단계적 둔화라는 효과적인 기법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실행적 요소보다는 사고와 이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먼저 당신이 평소에 매우 화를 내게 되는 어떤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 불쾌한 상황에 머리에 그리는 동안에 요가를 한다든가 즐거웠던 편안한 장면을 상상함으로써 매우 이완된 상태를 만들어 보라. 이완되면 당신의 분노도 사라질 것이다. 이완 연습을 통하여 화를 내지 않게 되는 훈련을 상당 기간 동안 쌓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불쾌한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경지에 도달한다. 월페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을 여러 가지 떠올려 그것들 간의 위계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다. 약간씩 화를 내게 하는 일부터 몹시 화를 내게 하는 것까지 일련의 장면들을 적어본다.
작은 분노 장면부터 상상하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시작하여 분노가 느껴지면 그때 바로 당신을 이완시킴으로써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가 사라지게 한다.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좀 더 강한 장면으로 넘어간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분노를 방해하는 이와 같은 과정의 상호 제지와 단계적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당신은 점차 분노의 상황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당신이 작은 분노부터 큰 분노의 장면까지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고 이완시키는 데 성공하면 당신은 어떠한 좌절의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격한 감정이 둔감해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단계적 둔화를 통해서 당신은 화를 돋구는 자극에 대해 면역 기능을 갖게 되는 경지에 도달한다. 단계적 둔화는 합리적 정서적 상상요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들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단계적 둔화에서는 자극이 가장 약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극적인 경험으로 넘어가게 된다. 당신이 상상하는 분노 장면들이 단계마다 당신은 매번 이완을 해야 한다. 반면에 REI에서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부터 시작하도록 하여 당신의 감각이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해서 분노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으로부터 실망과 같은 적절한 감정으로 당신의 느낌을 변화시켜 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위 둘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가는 물론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에 따라 다르다. 조직적 조건화의 원리를 활용한다. RBT에서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의 기법도 활용한다. 이 자기관리 기법은 보상과 법칙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신이 바람직한 행동을 행했을 때 당신 스스로에게 음식이나 칭찬, 어떤 특권 등과 같은 상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원칙에 의하여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다. 벌칙을 준다는 것은 당신의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을 비난하고 비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벌칙과 징벌은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약간 화가 나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떤 법칙으로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고 합당하게 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벌칙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얻고자 하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당신에게서 어떤 혜택이나 즐거움이 되는 것을 단지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징벌한다는 것은 방금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벌칙 부과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인간으로서 격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킨의 이론은 때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조작적 조건화가 강화의 원칙을 사용해서 미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말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교나 병원, 교도소와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조작적 조건화가 남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REBT와 같은 행동치료에서는 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하여 자기 관리나 자기 통제의 효과를 기도하는 것이다. 자기 패배적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거나 특히 그들이 보통 때는 매우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어떤 훈련을 해보고자 하는 내담자들은 치료가 부과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과제물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만 자신에게 즐거운 과음을 부여하고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벌칙을 기꺼이 받도록 한다. 자기 관리의 원리는 자기와의 약속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세기 동안 작가나 예술가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최소한의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고 나서야 무엇을 먹는다든지 읽는다든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행위 등을 스스로 하게 허용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운동 또는 하기 싫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할 때 자기와 정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엄격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자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원리를 REBT 이론에 적용해보자. 가령 당신이 비합리적 생각을 논박하거나 실행적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실천하기가 힘들다고 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자신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자신과의 계약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합의사항을 매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적어 내려가 보라. 당신이 연습을 수행했을 때 보상이나 과음으로써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활동이나 쾌락을 선택할 수 있다. 날마다 당신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토론하고 논박하기로 한 시간을 마쳤을 때는 스스로 강화한다. 만약에 계약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당신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나 활동을 자신에게 부과함으로써 벌칙을 가한다. 이 계약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 친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에게 계획에 협조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화와 벌칙이 매우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작적 조건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필요하다면 벌칙을 되도록이면 하루 일과일 중의 아침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당신이 이런저런 핑계로 그것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강화의 벌칙을 활용한다. 사람의 기호는 각약각생이므로 여기서는 어떤 것이 강화의 법칙으로 작용하는지를 나열하고 싶지는 않다. 그 대신에 강화의 법칙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겠다. 보상을 줄 때에는 너무 과도한 것이 되어 보상 주기가 부담스러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애써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보상은 당신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처럼 너무 가벼운 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당신이 비교적 자주 접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상으로 선택하라. 또한 당신이 그날의 과제를 완성한 직후에 즉각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을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즉, 주어지는 보상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당신이 단계적 둔화나 합리적 정서적 상상 연습을 하루에 10분간씩 하기로 하였다면 그 연습 시간을 아침에 활동하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만약 오후 시간으로 배정한다면 연습을 자꾸 미루면서 결국 자신에게 보상이나 벌칙도 없이 잠자리에 들어가게 될 소지가 크다. 벌칙도 보상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심한 벌칙을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벌칙은 효과적인 동기의 유발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당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3가지 벌칙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어떤 즐거움을 박탈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날에는 벌칙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부과하는 어떤 벌칙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 주로 택시를 타거나 손수 운전을 한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는 당신이 싫어하고 불편하게 여기는 방법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벌칙이다. 이 방법은 특히 출근하는 길과 퇴근하는 길에 2차례나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2배의 효과를 내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보상과 법칙을 혼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당신이 그 주일에 매일매일 연습을 완수하였다면 주말에 특별한 장소에서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굉장한 보상을 자신에게 마련할 수 있다. 반면에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주말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큰 벌칙을 자기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벌칙과 징벌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해 보겠다. 내가 늘 내담자들에게도 얘기하는 바이지만은 만약에 실험실의 동물이 잘못된 미로를 헤매게 되면 바로 미로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도 캐히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야만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자신이 비효과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자신을 징벌하고 단순히 벌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하시키지 않는가? 나는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을 버리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기가 이렇게도 힘들고 분노에 대처하는 훈련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내가 이 훈련을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벌칙을 정하기를 원한다. 당신이 이러한 논리적 공식을 따라간다면 벌칙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원이 이 힘든 훈련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원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훈련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신은 자신에게 기꺼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에 징벌을 내린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의 화내는 습관을 버려야만 하며 분노의 습관을 교정하는 훈련을 잘 해내야만 한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벌칙을 내릴 뿐만 아니라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이처럼 징벌의 공식은 마술적인 강요와 그 강요가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기 비하의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벌칙과 징벌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우주 내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아리비트는 사람들이 지닌 이러한 자기 채찍질의 경향을 뿌리 뽑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장 훈련을 활용한다. 지정행의 치료에서는 또한 주장 훈련을 상당히 활용한다. 공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적절한 자기 표현의 주장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여기에서 당신이 자기 주장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과 행동에 적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요구를 다른 사람이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소원을 묵살할 때는 그들을 경멸하게 된다. 이것이 공격적인 자기 표현이다. 아리비티에서는 주장성과 공격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당신이 주장적으로 되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래야 타인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질없이 적대시하지 않으며 타협을 거부하지 않고서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타인이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아리비티에서는 당신이 공격적인 아닌 표현, 즉 주장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를 명확한 철학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아리비티는 니치나 폴스, 바하 등의 이론보다 훨씬 더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공격성과 적대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인정하게 되었을 줄로 믿는다. 당신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 여러 가지의 행동적인 주장 훈련 연습을 시행해 볼 때 분노와 증오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기 주장적 행동은 상당한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처럼 주장적으로 변화한 당신을 보고서 자연히 당신이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끼거나 비난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장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어떤 역방향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상대가 당신의 상사나 감독자인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자기 주장을 의도적으로 상가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당신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는데 너무나 신경을 쓴 나머지 보통 정도의 위험 부담도 지나친 위험 부담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일은 미련 없이 그만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REBT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당신의 태도를 우선적으로 변화하게 한 다음에 이어서 행동하는 것이고 주장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REBT에서 흔히 제시하는 주장적 행동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모험을 감수하기. 당신이 평소에 하고 싶어 하였으나 매우 두려워하고 그래서 피해왔던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보라. 가령 식당에서 잘못된 음식을 되돌리는 일, 화려하게 보이는 옷을 입는 일, 버스나 지하철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일, 청중 속에서 손을 들어 연사에게 질문을 하는 일, 당신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행동이 어떠한 점에서 싫다고 말하는 것 등이다. 어떤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것을 감수하기.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지만은 요청했다가 차갑게 혹은 화를 내면서 거절을 당할 것 같이 생각되는 몇 가지 일로서 성관계라든가 특별한 음식을 요청하는 일, 영화관에 가는 일 등을 떠올려 보라. 당신의 친구나 친척들에게 이것을 요청하여 봄으로써 감수하게 될 쌀쌀한 감정과 분노를 겸정해 보라. 만약 거절을 당하면 이 거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시도해 보라. 그래도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기회를 보아 다시 요청해 보아라. 어떤 것을 거절하거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평소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는 일로서 외식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든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끌게 된다든지 등을 떠올려보고 이런 일들을 고의로 거부해보는 위험을 감수하라. 거절하는 모험을 극화시키기 위하여 당신은 불쾌한 어조로 거절할 수도 있다. 또한 상냥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거절하고 상대방이 끝까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종용하여도 계속해서 거절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우스꽝스럽거나 창피스러운 일을 해보기. 앞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당신은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 공개석상에서 하기에는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생각되는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고 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고의로 해보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든가 머리띠를 메고 그것에 노란 깃털을 꽂는다든가 길 가는 노인을 붙잡고 당신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등이다. 고의로 당신의 실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보통 때는 당신이 실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만 이제는 실수를 해보라. 그리고 당신의 실수를 그들이 알도록 해보라. 예를 들면 야구 게임을 할 때 당신이 잡을 수도 있었던 플레이볼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는 거,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잠시 동안 말을 더듬는 거, 실제로는 합격을 했으나 사람들에게 시험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등이다. 침착하게 자신을 주장하기. 주장훈련의 옹호자들은 상대방과 투쟁하고 자신을 강력하게 주장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은 침착한 자기 주장이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성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가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표현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또한 당신이 솔직한 감정이며 하나의 자기 표현이다. 그래서 억누르고 싶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터뜨릴 때보다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나는 당신이 창자 속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개의치 않는다. 당신이 그 감정을 모조리 꺼내어 언어로 옮길 필요는 없다. 그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라. 버들은 적절하게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자기 주장이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버리는 것보다도 더 현명한 처사이다. 끝까지 저항하는 연습을 해보기. 바하와 골드버거는 저항 연습을 강조하였다. 당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상대방에게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당신이 마침내 당신 말이 타당해요 라고 말하면서 타협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라. 또는 상대방이 당신을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하는 게 낫겠군요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하라. 용감하게 직면하기.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적대감이나 폭력은 용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결점을 직면할 용기가 없을 때 당신은 약하고 비주장적인 자신을 미워하고 상대방에게 대해 화를 내며 싸우고 싶은 감정을 느낀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우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폭력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행동이며 남성적인 자존심을 회복시키려는 시도이다. 수동성과 의존성의 감정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적으로 간주되어 남자는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을 부인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비주장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화를 터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도하면 표면적으로 갈등이 노출될 것은 분명하나 상황이 오픈되므로 조만간에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 심각하고 깊은 사회적 갈등의 경우에도 직면의 방법이 탁월한 메커니즘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직면하게 되면 당신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며 당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타협하는 자세도 갖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직접적인 직면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상대방의 반대와 무례함을 당신이 견뎌낼 수 있으며 설사 상대방이 당신을 싫어한다 해도 당신이 자신을 싫어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신함으로써 가능하다. 당신이 때때로 그 사람에게 직면시키고자 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당신 스스로에게 강요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처음에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정작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며 지내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심하라. 피드백 받기. 알버티와 에머스는 특히 결혼 상담에서 내담자를 도울 때 치료자가 공격적인 아닌 주장적인 행동을 리허설하고 시범을 보이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당신은 치료자가 없이도 당신 친구에게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모의싸움을 심판해달라고 부탁하여 이 과정을 연습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갈등의 장면을 설정하고 관찰자와 함께 당신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관찰자로 하여금 당신의 역할 연습을 비평하게 하고 드라마를 재연출해 본다. 그 다음에 관찰자에게 피드백과 지도를 받는다. 이와 같은 일을 몇 번 반복한다. 만약에 관찰자가 없다면 당신이 역할 연습을 하는 동안 당신과 상대방을 관찰하기 위하여 녹음기나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고 이들로부터 당신의 행동과 개선 방법에 관하여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기. 바하와 골든버그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동적 공격을 취하는 사람이나 항상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습관인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또한 주장훈련의 한 방법이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청하는 경우 이외에도 가령 어떤 친구와 만날 약속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만약 내가 10시 30분까지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없으면 나는 혼자서 영화관에 가겠다와 같이 엄격한 약속을 정해 두는 것이다. 이런 규칙을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라. 흐지부지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공격성과 주장성을 명확히 구별하기. 알버티와 에머스는 라자러스와 나의 저수를 참고로 하여 주장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지적하고 있다. 라자러스와 페이는 주장성이란 비이성적인 요구에 저항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확고한 자세이다. 공격성이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주장성은 긍정적인 것이고 공격성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극적, 비주장적 행동과 주장적 행동, 공격적 행동 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소극적, 비주장적 행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수동적이고 간접적이고 다소간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하는 때가 많다. 당신은 필요 없이 자신을 억제할 때가 많으며 당신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때로는 부인한다. 당신이 불안해하고 상처 입은 분노를 느낄 때가 많다. 주장적 행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할 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대부분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그들에게 전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 스스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자신에게 항상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자기 향상감을 느낀다. 타인의 가치나 목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대개는 자신의 것을 더 중요시한다. 당신은 활발하게 표현적으로 행동한다. 공격적 행동은 타인이 당신의 생활을 방해하였다고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당신은 굳게 믿고 있다. 당신은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기는 하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해서 때로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오히려 얻지 못하게 된다. 당신은 활발하게 주장적으로 행동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에 상처를 준다. 당신은 자신을 때로는 지나치게 표현한다. 당신은 자신만이 옳다고 느끼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남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가진 적개심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종류의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극적, 비주장적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스스로 훈련을 쌓는다면 참으로 주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랑케와 자쿠보우스키와 다른 REBT 치료자들이 강조하는 바이다. 주장적으로 행동하기. 랑케와 자쿠보우스키가 월페가 요약한 것처럼 주장적 행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거절할 때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라. 망설이거나 주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뒤집을 기회를 주지 말라. 결코 자신을 변명하거나 사과하는 토로 말하지 말라. 분명하고 확고한 음성으로 말하라. 우물쭈물하거나 변명조의 말을 피하라. 오랫동안 침묵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짧고 간단하게 대답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정당하게 대해주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섭섭한 대접을 하였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라. 그러나 그것을 그들에게 고집하거나 강요하지 말라. 부당하게 여겨지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것을 경청하라. 그 이유가 합당하면 대안적 행동이나 당신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보라. 그 이유가 합당하면 정직하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다만 왜곡된 표현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말이나 자기 변명은 하지 말라. 당신이 불쾌감이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보이는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라.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여 그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라. 나아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하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주장훈련의 개척자인 월페는 주장성을 학습하는 데 있어 나아 전달법과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자로스와 후이스는 나아 전달법도 상당히 자기 패배적인 분노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적절한 너 전달법이 더 낫다고 주장한다. 만약 당신이 한 판매원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긴다면 화가 나서 다음과 같은 나아 전달법을 말할 수 있다. 내가 셔츠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대하니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는군요. 그런데 이것을 너 전달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 오늘처럼 짜증나는 날씨에 당신은 매우 흥분되어 있는 것 같군요. 당신의 그런 행동도 무리가 아니에요. 나자로스는 이와 같은 너 전달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심지어 긍정적인 강화까지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아 전달법을 활용하되 효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지는 말라. 주장성의 등급에 맞추어 표현하라. 스메비와 타미넨
주장 행동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으며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각기 등급이 다른 주장성을 보여주리라고 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주장 행동은 당신이 단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고서 할 때의 사용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 앞에서 새치기를 하려고 할 때 맨 뒷줄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 다음 강도의 주장 행동은 자신있게 주장적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당신이 어떤 문제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상대방에게 짜증내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한다면 당신은 내가 나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는 잘 알겠고 내가 거절하면 내가 얼마나 실망하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을 하기가 싫은 기분이고 정말로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부탁을 받고 보니 나는 정말로 불편하구나.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강도의 주장 행동은 교섭적 주장 행동이다.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의 관점까지도 이해해보고 이어서 타협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보는 단계이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 친구에게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고 왜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절하면 내가 얼마나 실망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기분도 강하고 정말로 곤란한 지경이니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지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선전해 주기보다는 너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소개해 주면서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서 그 사람이 너를 채용하도록 설득해 보겠어. 내가 원하는 경력을 지금 당장은 내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를 채용하게 되면 너의 능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해 보겠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강도의 주장 행동은 연습해 보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주장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호적이며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비트의 범주 안에서 이러한 주장적 행동을 모험적으로 시도해 보기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연습을 하는 목적은 모험을 위한 모험이나 단지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러한 모험을 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할까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모험을 시도해보면 그렇게 해보더라도 어떤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으나 견딜 수 없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 해서 썩어빠진 인간이라는 식으로 인간 됨됨이 전체를 평가하거나 비하할 합법적인 권리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불쾌한 일이 일어난다더라도 당신은 결코 화를 내는 일이 없이 단지 적절한 불쾌감을 느끼는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적절하게 주장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절규하는 경향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가 수동적이고 비주장적인 행동이란 점이다. 당신이 보다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한다면 설사 타인이 당신을 지나치게 주장적인 사람이라 본다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당신은 지금보다 화를 내는 빈도가 더 줄어들 것이다. 화가 날 때 읽는 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